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공원 도서관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박동훈입니다. 안 갔네. 안 갔어. 갔다 도서관 왔어요. 이름이 입에 잘 안 붙었는데 아직. 아니 이름이 길어요. 길고 갔다 오긴 그러니까. 했는데 아직 제가 여기 전입 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직 가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군요. 저희 아직은 좀 가까이에게 너무 먼 도서관이네. 그렇죠. 예, 가까이 멉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7월 20일, 네.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오전 6시. 돌풍이 불어요. 그래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쪽은 간밤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여기 수도권은 아직 큰 그게 없는데 이 충청도 이남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비가 좀 와야 된다 하긴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올 줄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독한 날씨 한번 뭐가 왔다 하면은 안 오다가 확 퍼붓고 이건 아무리 그렇게 이거 기후 원래 상관없어 이거 기후 위기 아니야 이거 그런 환경 파괴의 결과가 아니야 원래 지구는 주기적으로 그랬어 라고 굳이 그러면서 이제 화석연료 쓰는 거에 대해서 굳이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 이래도 또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은 심상치 않아요. 예, 맞아. 예, 미국이나 어디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니 보니까 비를 거의 보지 못하는 텍사스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비가 오면 더 피해가 큽니다, 보통. 그렇죠.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거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전체 마을이나 도시의 구조 자체가 비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 전쯤에 칠레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남미 칠레. 예, 아타카마 사막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름만 들어봤어. 그 사막에서 가까운 도시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도시에 집들에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이렇게 마치 나무를 얼기설기 엮은 것처럼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초가집처럼. 우리 초가는 비를 막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심지어 그런 그것도 없다고? 그게 마치 발이라고 하나요? 중국집 옛날 식당 같은데 이렇게 옛날 식당 들어가면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대나무 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숭숭숭숭 틈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지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거긴 비가 안 내려? 그래서 내가 저렇게 비가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비가 안 온다고. 아니 비가 안 오면 거기에 나무는 어떻게 살아? 사람은 글쎄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건조한 데들은 주변에 큰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산에서 물이 내려오거든요. 위에서 이제 물이 이제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 호텔 같은 데도 난방 시설이 없어요. 그런 데들 가끔 도시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곳도 사실 이런 기후가 지속된다면 갑자기 비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큰 비가. 그렇죠. 텍사스가 사실 그런 케이스잖아요. 지난 2월에 제가 대만 여행할 때 그때 당시에 뉴스에 크게 났던 게 뭐냐면 대만 타이베이에 한파가 몰아닥쳐서 여기서 말하는 한파는 그냥 영상 5도에서 10도 사이가 대만에서는 한파예요.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내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파가 몰아닥쳐서 당시에 노숙자들이 하여튼 수십 명이 얼어 죽었죠. 동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서울역에 계신 노숙자들은 알잖아요. 사계절의 변화를 알잖아. 그리고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겨울에는 어디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다 아는데 그분들은 날 기온이 그렇게 갑자기 떨어진다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이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조금씩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큰 일이 될 겁니다. 이미 됐고 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동해안이나 이렇게 우리 주변 바다들이 온도가 몇 도 원래 정상적인 평균치보다 몇 도 지금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또 올라가 있어요? 몇 도일 것 같으세요? 2도? 4도. 4도? 2도만 해도 사실 큰 건데 바닷물이 4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물고기들은 어종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아이 뭐 1도 2도 뭐 그 차이 있겠어? 하지만 그 목욕탕에 들어갈 때 이렇게 열탕에 온도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39도 39도하고 43도 차이 어떨 것 같으세요? 죽지. 네, 그런데 그게 그 정도 이렇게 느끼지만 또 다르게 또 좀 더 다른 비율을 들어보면 자 내가 36도면 정상 체온이죠. 40도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죽어요. 병원 가야지. 응급실 가는 그래서 거지. 그래서 온도의 1, 2도 차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무서운 건데. 네, 무서운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날씨가 독해서 지금 그 얘기로 잠깐 시작을 해봤고요. 저는 요즘 제가 지난 한 1, 2주 사이에 읽고 있는 책이 이 기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좀 약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이에요. 야, 제목 참 잘 주셨네요. 진짜 잘 지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누구나 적절한 좌절이 필요한데 이 적절한 좌절을 전혀 겪지 않고 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근데 이게 또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그 계기도 재밌어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좋아하는 이 강연자들, 저자들의 강연을 찾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유튜브 피드에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강연이 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부의 심리학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김경일 교수님은 인지심리학자고 그러니까 아마 인지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떤 그 정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걸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책이 너무 궁금해. 읽고 싶은 거야. 저도 또 같은 이 저테크 저자로서 또 부의 심리학은 어떤 이야기일까. 근데 반대 이게 워낙 신간이어서 아직 도서관 같은 데도 안 나와 있고 밀리의 서재에도 안 와 있어. 근데 혹시나 해서 내가 밀리의 서재 부의 심리학이 올라왔군요. 제가 일주일 전에 찾아봤을 때는 이 책이 신간이어서 없었는데 지금은 올라왔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내가 김경일 교수님 혹시 부의 심리학이 올라와 있나 싶어서 그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김경일 교수님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적절한 좌절이었어. 야, 그래서 만나는구나. 근데 적절한 좌절도 사실은 엄청나게 신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있네 하면서 읽었다가 와, 이 책이 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김경일 교수님 책인데 공저예요. 류한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김경일 쌤이랑 두 분이 공저를 하셨는데 나는 김경일을 만나러 왔다가 류한욱을 발견한 거죠. 나 이분 첫 책인 것 같은데 이전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이분이 소아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시면서 겪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서문의 제목이 그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해야만 할 이야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왜 적절한 좌절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이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소한 좌절도 있고 큰 어떤 뭐 입시 실패라든지 뭐 사업 실패라든지 큰 좌절도 겪고 근데 내 아이만큼은 좌절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모든 좌절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막 뭘 하냐면은 좌절을 원천 차단해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만 힘들면 어쩌쩌쩌 아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오히려 애착 과잉과 정서적 비만을 이제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겪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 왜 70년대, 80년대 우량아 선발대회 있었던 거 알아요? 예, 있었어요. 네이비업 그 시절, 뭐 이런 데서 했나? 우량아 선발대회 있어가지고, 왜, 워낙 당신은 못 먹고 굶주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라서 그렇게 포동포동한 아기 있으면 걔를 이렇게 우량아 선발대회를 했는데 지금은 우량아 선발대회 안 한 지 오래됐죠. 네. 다 우량아잖아.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량아를 우리가 그래야 될 게 아니라 영양 과잉을 걱정하는 시대이고 신체적 비만을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의사분이 발견한 현상은 정서적 비만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야 이제부터 이거는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딱 경계를 정해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제한으로 정서적 영향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네. 엄마, 나 힘들어. 그래? 그럼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 이거 어떻게? 그거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 나 이거 학교에서 이런 거 있는데 나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난 그래서 힘들어. 그래? 엄마가 해결해 줄게. 선생님한테 엄마가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한테 그런 숙제를 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선생님이 애한테 숙제 내주는 것까지 엄마가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좋을까? 절대 좋지 않다는 거죠. 네.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축적하다 보면 비만이 되듯이 정서적으로도 정서적 비만이 되면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비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좌절에 대한 내성이 낮아서 잦은 실패나 비판에 쉽게 무너진다고. 마치 왜 우리가 비 안 내리는 지역에서 전혀 이렇게 비에 대한 적응 없이 살다가 갑자기 큰 비가 내리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책을 읽는 게 내가 살면서 겪는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을 나는 좋아하는데 네. 전 제가 요즘 그래요.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진로 특강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원래 저는 중고등학교 진로 특강부터 10년 전에는 그거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어떤 아이들이 나타났냐면은 수업 시간에 전혀 집중을 못 하는데 그 집중을 못 하는 게 예전에는 왜 수업 시간에 졸거나 꾸벅꾸벅 딴짓하는 건 그걸 부끄러워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부끄럽지.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걸리면은 야야야 그러면 애들 근데 요즘은 안 부끄러워해요. 내가 왜 작년 12월에 내가 딱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중고등학교 진로특강 안 가겠다 결심한 게 뭐냐면 교실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청각실로 이렇게 수업하러 들어오면서 내 얼굴을 딱 보면서 내 눈을 보면서 나는 진로특강 2시간 내내 잠이나 그냥 실컷 자야겠다. 큰 소리로 애들 들으라는 듯이. 왜 그러냐고. 그냥 자라고. 조용히 자라고. 왜? 아니 지가 그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 그렇지. 나는 보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싶었는데 이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서적 과잉 상태야. 네.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른들 다 미안한 얘기지만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인간들이고 저들에 대한 존중은 전혀 내가 보여줘야 될 이유가 1도 없고 그런 나에게 뭔가 내가 이렇게 떠들어요. 뒤에 애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 카드를 친다니까 애들이. 맞아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면은 왜요? 내 자유인데? 아니 아저씨 얘기하는 건 아저씨 자유고 나 여기서 이거 하는 건 내 자유인데? 이건 뭐냐고 도대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 나는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 네. 부모의 잘못이야. 이 답을 시원하게 해주는 책인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네네.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네. 더더욱 이제 나는 중고등학교 진로특강 가기가 싫어졌어. 왜냐하면 이런 정서적 비만아들이 다들 모여 있는데 내가 가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하루 2시간 어쩌다 가가지고 뭘 얘들에게 이러해서 난 사실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의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나는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진학에 실패했지만
그게 내 인생에 문제가 안 된다. 나는 첫 직장 들어가서 직장 적응에 실패했다. 영업사원 일이 힘들어서 중간에 2년 만에 때려치고 나온 사람이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 나는 드라마 PD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거기에 실패했다. 난 내 삶의 실패담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는 아예 적절한 좌절 자체가 경험되지 않은 아이들은 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느낀 거는 이거는 부모들이 지금 그래서 나는 왜 류한욱 저자가 네. 지금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이분이 왜 얘기를 하냐면 언젠가부터 정신과 소아정신과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의 보는데 이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분이 딱 깨달은 게 10살, 13살 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구나.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쓰시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앞부분은 소아정신과 의사이신 류한욱 선생님이 아이들과의 분리 독립이 필요하다.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아이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아이를 어떤 걸 만드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2부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김경일 인지심리학자님께서 나오셔서 이게 1부, 2부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 2권의 책을 하나의 세트로 그냥 한 것 같아. 1부는 류한욱, 2부는 김경일인데 2부 김경일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거예요. 어려서 적절한 좌절을 겪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른이 되어서 적절한 좌절을 겪으면 다시 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이 적절한 좌절에서 류한욱 쌤이 하시는 얘기 중에 내가 사실 재밌었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옛날에 애들은 사고 치면 어떡하는 줄 알아요?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사고 치는 애들은 티가 나. 어떻게 티가 나느냐? 얘들은 나가거든. 집을 나가거나 학교를 나가요. 그래서 어딘가로 돌아다니면서 왜 사고를 치지.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가출을 하거나 뭘 이걸 했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에 틀어박힌다는 거예요.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가출을 하는 거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있어. 집 나갈 힘이 있어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못된 짓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뭘 하거나 어디 뭐 이렇게 놀러 다니거나 바닷가 가가지고 지들끼리 막 놀거나 힘이 있는 애들인데 지금은 그럴 힘조차 없어서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지금 아파서 조퇴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조퇴하기 전에 일단 얘를 조퇴시키기 전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겠죠. 저기요 누가 지금 아파서 조퇴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근데 선생님 생각은 그거야. 애 딱 표정 보니까 얘가 아프지 않아. 근데 그냥 수업 듣기 싫어서 얘가 지금 농땡이 치는 것 같은데 슬쩍 선생님한테 그런 톤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걸 하겠지. 어머니 제가 보기에 애가 그렇게 아파 보이진 않는데 애가 조퇴하겠다고 지금 교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줄 때는 선생님의 의도는 뭐겠어요? 야 임마 엄마가 애한테 너 아파? 너 아침만 해도 멀쩡했잖아. 너 어디가 아파? 너 이 새끼 너 학교에서 수업 듣기 싫으면 농땡이 치는 거지. 야 잔말하지 말고 그냥 수업 계속 들어. 다시 선생님 바꿔줘봐. 그럼 이제 선생님 딱 받으면 네 어머니 그러면 제가 저기 단디 뭐라 그랬습니다. 농땡이 치 생각하지 말고 수업 계속 들어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 수업 끝나면 보내주세요. 이러잖아. 네. 이게 보통의 과정이었어요. 요즘은요. 어머니 누가 지금 조퇴하겠다고 하는데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라고 딱 바꿔주잖아요. 오구 우리 아들 어디 아파? 엄마 나 지금 배 아파. 얼른 집에 와.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저기 엄마 지금 일하고 있어서 밤늦게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배민으로 엄마가 뭐 시켜줄 테니까 집으로 배달해. 네 뭐 먹고 싶어? 점심 뭐 먹을래? 그래 집으로. 그러고 다시 선생님 바꿔줘봐. 딱 선생님 딱 받으면 선생님 우리 애가 아프니까요. 얼른 조퇴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학습하는 건 뭐냐면 생각해봐. 내가 수업하다가 수업 듣기가 싫어. 듣기가 싫어. 그리고 집에 가서 밤새 하던 그 게임을 이어서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가서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저 지금 몸이 아픈데요. 그러면 바로 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바로 해주고 엄마는 배민으로 지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줘. 집에다가 배달을 시켜줘. 그럼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자유야. 학교 교실에 있으면은 애들, 선생님 그 사이에서 치여가면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좌절을 피하는 방법은 근데 이거를 애들만 알겠냐고. 한 놈이 하면은 딴 애들이 다 애들이 가가지고 막 임식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조퇴했지. 잠깐만 기다려봐. 얘도 이제 스님한테 갑니다.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너무 과잉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가출하지 않아요. 어디가 제일 좋아? 집이 제일 좋아. 그리고 요즘 애들은 심지어 그 타임라인 가출도 합니다. 집에 가서 딱 이렇게 놀다가 딱 게임해. 그러다가 엄마가 한 9, 7시, 8시 퇴근하잖아요. 그때부터 얘는 잡니다. 자. 낮에는 자. 엄마 아파서 자고 있어. 그럼 엄마는 들어보니까 얘 자고 있네? 그럼 엄마도 이제 한 10시, 11시쯤 자. 얘는 그때 일어납니다, 이제. 12시부터 겁나 달려. 아침 한 6시까지 달리다가 엄마 일어날 시간쯤이면 잡니다, 또. 그럼 엄마가 와서 어떻게 된 거야? 너 어제 밤에 들어갔는데 엄마 나 몸이 계속 아파서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스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애 큰일 났어요. 많이 아픈가 봐요. 어제 저녁에 왔는데 7시에도 자고 있었고요. 아침 6시에도 자고 있어요. 오늘 학교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얘는 엄마가 출근과 동시에 아싸 일어나서 다시 또.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그런 애들 있어. 이네 참 우리 딸애가 그랬어. 코로나 때 너무 리얼했어. 코로나 때 그랬어. 얘가 밤새 뭔가를 해. 아니 우리 딸애는 그냥 밤새 인터넷 뭔가를 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되면 자. 우리가 일어날 때 되면 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얼굴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가출하지 않는 대신 타임라인으로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모와의 이 겹치는 시간대를 더해버리고 이게 가능한 게 부모가 저기 안 자고 버틸 수는 없거든. 그래서 부모가 잘 때 얘들은 깨서 그때부터 자기 생활을 시작을 해. 그리고 부모 일어날 때 좀 잠들기 시작해. 나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이게 아주 익숙해지면 김경일 교수가 나중에 설명해 주는 게 이 생활이 익숙해진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뭘 한다? 히키고모리 청년이 되고 히키고모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히키고모리 중년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히키고모리 중년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 20대, 30대 때 취업을 하지 않고 근데 난 이게 문제야. 뭐냐면 나이 28, 30살 된 애가 취업이 안 돼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부모가 쫓아내야 돼. 야, 내가 언제까지 너 먹여 살려야 되니? 너 나가서 네가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하든 왜냐하면 집 먹고 살 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네. 편의점 가서 너 보니까 밤새워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던데 너 같은 애한테 높은 시급을 주는 데가 있단다. 24시간 하는 식당 알바를 하던가 편의점 가서 밤에 일하면은 시급이 높아. 그 일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먹고는 네가 일해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내쫓잖아요. 그러면 얘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 보면 무슨 게 되냐면 이거보다는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높은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먹고 살 바에 하면서 다시 힘들어도 취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안 되면은 20대 30대 히키코모리 청년이 40대 50대 히키코모리 중년이 되는 거고 일본에서는 이미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히키코모리 중년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고 그 부모에게 그 부모가 나이 60, 70, 80에 자기 연금 받아서 아들 먹여 살리다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과잉보호에서 시작됐다는 거지. 딱 한 가지 문제. 과잉보호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적절한 좌절을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애가 학교에서 엄마, 나 오늘 학교 갔더니 친구가 이러저러 했어. 어쩌라고. 걔가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엄마 학교 갔다 오늘 선생님한테 나 혼났어. 선생님이 왜 혼내셨을까? 네가 왜 그런 이걸 했을까? 전화를 해서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니야 욕은 하면 안 돼.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애를 갖다가 그걸 해야 되는데 과잉보호가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제가 시간을 내고 그래서 꼭 봐야 될 책이네요. 그치. 아니, 저는 이 책은 사실은 모든 부모님이 사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사실 그냥 딱 한 대목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 세계적으로 학령이라는 게 있어요. 학령 인구. 네. 학령이라는 건 뭐냐면 7살, 8살이 되면 학교를 가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학교 가는 나이는 비슷하다는 거야. 7살, 8살에 다들 학교를 가서 의무교육을 시작하잖아요. 네. 가난한 나라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가 인간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4살, 5살은 집에서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지만 7살, 8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네. 학교에 가서 내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집에서는 그냥 네가 최고야. 어이구 우리 아이가 제일 소중해. 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부모가 특별 대우를 해주지만 학교에 가서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이 나만 챙겨주진 않네. 왜 저 친구한테 더 신경 쓰지? 저 친구가 더 공부를 더 잘하고 저 친구가 더 말을 잘 듣거든. 나는 집에서 최고인데 왜 여기서는 평범한 애야? 이런 변화에 실망하거나 반발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어. 때로는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학교 규칙에 따르는 것을 저항하기도 해.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럴 때 이게 당연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를 사회생활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부모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소중한 만큼 네 학교에 있는 다른 반 애들도 다 집에서는 소중한 아이들이고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것만큼 학교 선생님 얘기도 네가 들어야 돼라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야. 네. 권위에 복종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 저는 이 책 많은 부모님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엇보다 아마 류한옥 선생님은 소아정신과 상담하시면서 많이 겪었던 일들을 가다가 이게 뭐냐면 김경일 선생님이 어디 사적인 자리에서 류한옥 선생님을 만났나 봐요. 네. 만나서 두 분이 얘기를 하다가 딱 그 한마디 적절한 좌절이 필요한데 맞네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할까?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적절한 좌절이 필요한데 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할까? 왜 다들 좌절 없는 삶을 꿈꾸고 아이에게 좌절을 무조건 안 시키려고만 하는 걸까?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책을 내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적절하다라는 말하고 좌절이란 말은 사실 되게 만나기 어려웠던 말인데 그죠? 예, 두 개의 단어가 만나니까 우리가 이게 대체 뭐지 하던 거를 정말 적확하게 짚어낸 그렇지. 제목이 됐네요. 적절한 좌절.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좋은 책 읽으셨네요. 우리 어때? 박 부장님은 어떻게 좀 최근에 재미난 책 읽은 거 있어요? 저 여전히 복직 후에 늘어나는 업무량과 사실 늘어나기보다 제가 하필 복직과 이사가 같이 그래서 그다음에 늘어난 이 출퇴근 업무량과 출퇴근 시간과 여기서 사실 제대로 책을 읽을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박동훈 부장님도 미안해 과잉 보호하는 아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한 게 박동훈 부장님의 지난 몇 번의 이사가 직주 근접성이 아니라 학주 근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원래 그 전에 살던 집은 직주 근접성이 아주 뛰어난 집이었거든. 그 전까지는 다른 회사 바로 옆이었잖아. 네, 그래서 걸어서 회사 가지 않으셨나? 항상 걸어서 회사를 다닌다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투자에 실패했죠. 원래 직주 근접이 아니라 투자 가치를 보고 집을 사야 되는데. 근데 그 직주 근접성에 대해서는 어떤 부동산 책에서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은 당신의 직주 근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직주 근접성도 고려를 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전혀 무시했다가 지금 그렇게 당신이 어느 날 소백산 천문대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나는 소백산 천문대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근무를 하니까 소백산 천문대 근처에다가 집을 사는 게 직주 근접성을 키우는 거구나. 해서 소백산 천문대 근처에 집을 사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접근을 했죠. 소백산 천문대에는 당신만 일을 한다. 소백산 천문대에서는. 그게 아니라 소백산 천문대에다가는 전세를 근처에다가 얻고 집은 어디다 사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 가까운 곳. 그러니까 직장
그러니까 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직장에 가까워야지 그 집을 살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직주 근접성이 높은 곳에 하다못해 직주 근접성이 안 되면은 그래서 그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역세권이잖아요. 네. 출퇴근하기 편안한 전철역 가까운 곳에라도 집을 마련해 둬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출퇴근하기 편하지. 네가 편한 것도 있지만. 근데 나는 지금 되게 슬픈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직장 가까운 것을 중시하던 우리 박동 부장님께서 아이가 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크고 나서부터는 아이의 학교에 가까운 데를 하면서 당신도 너무 너무 좋은 아빠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면 결국은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아니면 그렇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상한 애가 돼버리는 거죠. 따로 노는. 예, 우리 애가 학교를 갔다 와서 놀이터를 가도. 그치. 아무도 없어. 놀 사람이 없어. 노래가 없어요. 노래가 없고. 다 저 학원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구조를 바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구조 안에서 뭐 어떻게 해보는 건 별로,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스타일이라. 예, 그래서 구조를 아예 그냥 학교를 갖다가 그치. 예, 엉뚱한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엉뚱한 학교는 엉뚱한 학교가 아니라 사실은 네. 사교육이 필요 없는 사교육의 그 분량이 과하지 않고도 아이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좋은 학교를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가까운데 그게 제 사는 곳에 진리가 있나? 없지. 가까운 곳에 있을 확률은 별로 그런 없잖아요. 학교는 귀하지. 범위를 좀 넓혀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예, 뭐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출퇴근에 한 3시간 쓰거든요. 출퇴근 3시간 빡세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녹초가 되지. 예. 그냥. 근데 잠깐만 중요한 거는 네네. 이 3시간도 혹시 자동차로 3시간 아니에요? 자동차로 처음에 가다가 요즘은 대중교통으로 더 많이. 대중교통 뭘로? 예, 처음에 이제 집에서 버스 타고 나가서 공항철도 타고 나가서 타다가 내려서 한 15분 정도 걸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버스로도 다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책 읽을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실은 이 3시간 중에 전철 이용 시간이면 한 2시간만 돼도 책을 읽을 시간이 확보되는데 전철 한 27분. 그러면 책 읽기 애매하지 이제 그 애매하고 27분은. 책을 펴기에는 그렇지. 너무 밀집도가 세요. 그래? 출퇴근 시간에 이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뭐 끼고 듣죠. 노이즈 캔슬링, 제가 사랑하는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듣는데 책보다는 또 제가 또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콘텐츠들이 또 있으니까 업투데이트 콘텐츠들이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 한 주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간단히 보긴 봤어요. 어떤 책들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채널은 내가 읽은 책이 아니야. 빌린 책이야. 그러니까 일단 다 읽지 않아도 우리는 소개를 합니다. 그럼요. 제가 우리 아파트 도서관에서 빌려온 근데 이거 반납 기간이 언젠지 모르겠네. 마을문고는 그게 없구나. 아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치, 2주지 않을까? 대부분은 2주잖아. 나는 2주가 적절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안 읽게 돼. 맞아. 너무 짧으면은 다 읽지 못한 상태에서 반납하게 되지만. 적절한 그게 필요해.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였더라? 네덜란드 케어팜을 가다. 그 케어팜이 그래서 뭐예요? 그거는 혹시 이제는 알게 됐어? 뭘 것 같으세요? 케어팜. 케어팜. 그 케어가 대상이 뭔지가 중요해. 사람인지 환경인지 식물인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요? 그러면 뭘 하는 농장이야? 그러니까 그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 건강 문제? 건강 문제든 뭐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이 있다거나, 아하, 마약 중독,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년의 어떤 간병, 뭐라 그러죠? 왜 갑자기 그 말이 돌봄? 돌봄? 저기 나이 들어서 굉장히 몸이 힘드신 분들이 가는 곳. 그게 생각이 안 나지? 호스피스? 아니 요양원? 요양원. 요양원.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 아동.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가네. 난민. 근데 말 끊어서 미안한데 왠지 그분들이랑 나는 섞이고 싶지가 않은데 마약 중독자와 학교 부적응 아동과 그리고 아픈 노인과 이 사람들이 한 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다 다른데 그런 분들한테 케어가 필요한데 그 케어의 도구가 농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한테 케어를 한다고 이게 복지잖아요. 사회 복지인데 그 수단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직접적인 뭐 심리 치료를 한다든가, 뭐 아까 같은 그런 요양 시설을 제공을 한다든가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농장이 그 치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케어팜이에요. 네, 이 책의 부제가 돌봄과 복지가 농업과 만나는 네덜란드 케어팜을 가다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쩌면 이 농업이라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건가? 그냥 그렇죠. 무기력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수용 시설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보통은 뭐라도 내가 일을 하면서 네. 육체 노동을 통해서 갱생해 나가는? 예, 그러니까 그런 복지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케어가 치유가 그분들을 어디다가 이게 딱 수동적으로 앉혀놓고 뭔가를 해주는 이런 스타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 농장에서 본격적인 일은 아니에요. 몸 상태를 보면 그렇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소소한 일거리를 주면서 또 동물과 교감하고 또 이제 네덜란드나 이런 쪽은 축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 그러니까 그냥 식물도 있지만 식물을 돌보는 일도 있지만 동물을 돌보고 교감하면서 그건 되게 좋겠다. 네, 반려견이 치유 역할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 네, 왜 요양원에서 반려견 동물들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그 동물들과의 어떤 그 교감을 통해서 가듯이 그러니까 농장 내가 생각했던 그 농장 그러니까 식물만 가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있으면 그 동물들을 돌보면서 이제 스스로 뭔가를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일 같은 일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막 예를 들면 어디 뭐 크게 몸이 불편해. 예, 뭐 너무 기력도 없어. 이런 분들은 정말 소소한 일거리를 하지만 농장에 일정한 시간에 와서 이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그렇지. 동식물도 이렇게 그 보는 것만으로도 접하는 건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얘기해봐.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개념이 있긴 있더라고요. 치유농업법이라는 게 2020년에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 동일한 이름 케어팜이라는 이름을 써서 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저자 조예원이라는 저자분 네덜란드에 가서 이걸 직접 이걸 전공을 하고 여기에 한 10여 개 농장을 취재해가지고 요 책을 썼는데 이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 치유 농업하고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 우리나라는 치유 농업 또는 사회 농업이라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농업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농업의 여러 가지 살길, 발전 방향 중에 그치. 우리 농어촌이 막 저기 해가니까 그렇죠. 지역 어떤 활성화 방안 중 하나구나 그렇죠. 이를테면. 여기는 케어의 방점이 있는 방점이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하네. 그래서 아예 그 초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덜란드 케어팜 보니까 생산성에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아니 그분들이 일을 하면 생산성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지. 예를 들면 어떤 농장에 보면 소가 17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보통 농가가 이게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네덜란드 농업국가 아주 강력한 농업국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느리질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수용은 좀 그래.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하고 가장 적절한 케어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케어팜들은 생산성에 초점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지. 팜이 아니라 케어가. 보건복지 부처에서 관할을 해요. 그리고 예산이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이 없겠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별법이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을 나라에서 해야 된다. 맞아. 이거를 개인이 하기에는 영리성이 안 나오지. 그렇죠. 이율이 안 맞지. 그래서 복지기관으로 나라에서도 보고 지원을 하지 농업 발전의 한 형태로 보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저자분이 연구소를 차려서 이걸 이제 국내에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일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기왕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넓게 효과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네덜란드처럼 그렇게 특정 목적을 딱 좁혀가지고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이미 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연수 가면 케어팜에 연수 많이 간대요. 많이 가는데 제대로 본질을 익히셔서 효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그런 연수가 있네. 그치. 한번 가보자. 우리 저기 농촌 활성화, 농업 활성화 그거로 한번 갑시다. 이러면서. 차이나라 한번 가보자. 이거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정부 예산으로 가시면 긴장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뼈 있는 한마디를 해주시는 우리 박 부장님. 나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다 생각한 게 뭐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하고 싶은 거 어떤 분들은 왜 귀농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 분들의 그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은 텃밭을 서울에서 살면서 텃밭을 갖고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이 농업의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농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왜 이렇게 시골에서 가서 개 2마리 마당에 풀어서 키우면서 그러면서 마당에 막 무슨 방울토마토 같은 거 기르면서 막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가서 하면은 거기에 매인다는 거죠.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약속 잡을 때 되게 힘든 게 엄마가 오늘은 내가 텃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텃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거를 혼자서 하다 보면은 매일 수밖에 없잖아. 동물들 같은 경우도 왜 계속 뭘 해줘야 되고 사료 챙겨줘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 농장이면은 돌아가면서 서로 하면 되니까 왜 좀 내가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한 생각은 뭐냐면 아마 이 케어팜이 한국에 들어오잖아. 왜 팜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생산성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야 작년까지 우리가 소 10마리 키웠는데 자 이번에는 송아지들 몇 마리 더 데려다가 15두로 한번 늘려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저는 네덜란드 우리 박동 부장님이나 나나 우리 둘이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잖아요. 자전거 타고 그 운하를 따라서 이렇게 달리기도 해봤고 그때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주 근면성실이었던 좋은 덕목이었다면 오래전부터 네덜란드는 정말 오래전부터 부자 나라였기 때문에 한때 심지어 16세기에는 잘 나가던 나라였잖아. 해상제국이고 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여유. 우리도 나는 이제 우리가 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거야. 이 정도면 나는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정책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근데 이거는
가치관,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훌륭한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난 이미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해. 근데 많이 읽힌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그래도 보면 마을문고에 있는 책을 우리가 눈 밝은 박동훈 부장님이 어떻게 바로 발견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좋다. 아까 우리나라는 농업의 방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야? 이 네덜란드 케어팜은 농촌에만 있질 않아요. 호호호. 그러면 아니 그 문제 있는 분들이 왜 농촌 주변에만 있겠어요? 그렇지. 대도시에 오히려 대도시에 많지. 훨씬 많지. 마약 중독자나 이런 분들은. 도심 농업도 있어요. 도심에 있는 그런 케어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렇게 방점을 옮기면 복지시설로 옮기면 도심 농업으로도 그거를 아까 뭐 치유 농업, 사회 농업 그런 거를 많이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근데 그 법까지 생길 정도였으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 관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이 재밌는 저는 신선한 주제였고요. 근데 정말 좋은 책이네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권 더 있어요, 시간. 왜야? 이건 근데 알았어. 네. 45분. 다음 주에 주면 안 돼. 나 아침에 뭐 일정이 있어서. 아, 그래? 이거 길지 않아서. 그러면 해줘야죠. 예. 뭔데? 예, 청라호수 도서관에 어제 우리 애랑 갔었어요. 애랑 갔었는데 그 어린이 도서관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근데 거기서 재밌는 책을 하나 봤는데 이거는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그림책이거든요. 예, 어린이용 책인데? 어린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림책이랑 거기 간 것 같아. 지구 박물관 여행이라는. 지구 박물관 여행. 예, 아주 이렇게 널찍하고 딱딱한데 얇은 책. 이해가시죠? 예. 그림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박물관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리고요. 오. 예, 그리고 거기에 그 구성이 똑같아요. 한 6개, 7개 정도 박물관을 선정해서 이 박물관의 역사, 건축적인 그런 어떤 특징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거를 좀 재밌는 특이한 관점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넓고 큰 박물관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까지 덧붙여요. 박물관 얘기도 이렇게 재밌고 따스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뭐 그 박물관의 꿀팁 같은 것들도 하나 넣어놔요. 그래서 제가 가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여기도 네덜란드네요. 예, 그걸 제가 재밌어서 찍어왔어요. 그 부분 그 부분도 찍어왔는데 거기 꿀팁 내가 모르는 게 있었더라고요. 이걸 알고 갔었으면은 더 박물관을 잘 즐겼을 텐데. 여기 저기 그 카운터에 가면은 스케치북하고 연필을 빌려준대요. 몰랐는데 그래서 달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거 가져가서 좋아하는 그림을 그대로 스케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서비스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나. 그래서 여기에 선정된 여기 담고 있는 박물관들을 한번 가보시면 언젠가 내가 인생의 위시리스트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베이징 고궁박물관 가보셨죠? 북경의 자금성. 아니요. 나는 내가 간 데는 타이페이 고궁박물관이죠. 자금성 가보시지 않았어요? 자금성 아직 못 가봤어요. 베이징 원래. 잘 됐다. 저 여기 2번이나 가봤는데 그 인파에 치여서 관광객들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보고 갔으면 짧은 시간에도 뭘 해야 훨씬 더 알차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 베이징 박물관을 소개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징산공원에 해가 떠오릅니다. 꼭두 새벽인데도 관광객들은 벌써 이 초록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자금성 풍경은 숨이 멎을 듯한 장관입니다. 이거 그리고 거기서 본 이 자금성의 광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놨어요. 저 여기 못 가봤거든요. 저도 진짜? 2번을 갔는데도 정작 그 포인트는 못 가봤어.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넓어서 헤매기만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려진 그 화살표만 따라다녔는데 거기
지치기만 했어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새벽에 여기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는 박물관들이 뭐 구겐하임 같이 유명한 데도 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예르미타시 박물관. 예.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 예. 이름만 들어본 것 같다. 아, 그러세요? 여기가 여기도 그나마 유명하겠다. 그 그림이 많대요. 세계에서 가장. 마르세유의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 이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 지중해 박물관 못 들어봤어. 못 들어보셨죠? 막세유의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 못 들어봤어. 여기 꼭 가보세요. 나 이거 위시 리스트에 넣었어.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네, 나는 박동 부장님 소개를 듣다 보니까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좋은 책은 가슴을 뛰게 하는 책이거든. 그 책을 읽고 나면 나 이거 해보고 싶어졌어. 그 저자가 너무 설득력 있게 그래서 이거 죽일 것 같지 않아? 이거 해보고 싶지 않아? 당신도? 이렇게 만드는 책이 가슴을 뛰게 하는 책이 진짜 좋은 책인데 맞아. 세계 박물관 여행 제가 세계 일주를 내년에 1년짜리 세계 일주 본격적으로 제가 진짜? 떠납니다. 이번 여행은 내년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빌린 책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풍성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지구박물관 여행. 지구박물관 여행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세계 아니에요. 지구박물관. 알겠습니다. 지구박물관 여행 네. 꼭 제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책이 너무 얇아가지고 6개인가 밖에 박물관이 안 들어있어요. 이거 속편 나와야 돼, 이거. 속편 나와야 돼? 아니면 이게 외국 서적은 있을 텐데 이거 외국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시리즈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50일 채웠습니다. 좋은 책을 또 이렇게 읽고. 그래도 바쁜 와중에, 봐봐. 진짜 좋은 아빠라니까. 바쁜 와중에 주말에 도서관 가서 어린이 자료실에 있는 책을 읽고도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알았어. 오늘 하루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재미난 이야기 좀 책들 좀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한 날씨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